계집들 데리고 천리행군이라니.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야 진짜. 내리쬐는 땡볕 아래 훈련 통제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백 미터 떨어진 위장막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여성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나지막이 내뱉어진 이 경멸의 한마디가 철옹성 같던 군의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별들을 땅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험준한 산악지형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의 지옥주 훈련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악마의 등뼈라 불리는 75번 국도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달궈질 대로 달궈져 아지랑이가 뱀처럼 피어오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그 위를 완전 군장을 짊어진 20명 남짓한 여군들이 망령처럼 걷고 있었다. 시발 발바닥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 가장 후미에서 걷던 박아름 하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녀의 나이 이제 22, 갓 임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어깨를 짓누르는 25kg 군장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자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 그 자체였다. 전투화 안에서 터져버린 물집은 진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야, 박하사. 주둥이 닥치고 걷기나 해. 여기서 퍼지면 너만 손해야. 바로 앞에서 걷던 이유미 중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그녀 역시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특유의 도끼와 오기로 버티고 있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싫어 남자들보다 2배, 3배로 훈련에 매달려온 그녀였다. 하지만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강행군 앞에서는 그 도끼도 녹아내릴 지경이었다. 그들의 대열은 이미 대열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흐트러져 있었다. 간격은 제멋대로 벌어졌고 몇몇은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채 좀비처럼 비틀거렸다.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어야 할 훈련 통제관 노진규 상사는 무전기만 만지작거리며 연신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볼 뿐 대열을 정비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이 지긋지긋한 훈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권태와 무책임함이 가득했다. 계집들 데리고 천리행군이라니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야 진짜. 노 상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허리춤에 수통을 꺼내 목을 축였다. 그가 뱉은 말은 뜨거운 공기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지만 바로 뒤에서 듣고 있던 김민지 하사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계집들. 그 한마디가 그들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였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이곳에 온 대한민국 군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계집들일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행굴로에서 약 500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장된 관측소에서 한 여성이 서늘한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첨단 디지털 망원경에 비친 여군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여성이 달아본 적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진. 간 40을 넘긴 나이에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한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그녀의 부임 소식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단순히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군이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육사 수석 졸업, 최전방 GOP 대대장 시절 무장 공비 사살, 이라크 파병 당시 연합군 사령관 특별 표창 등 그녀의 이력은 전설적인 남성 장군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싸워야 했고 실력보다는 성별을 먼저 문제 삼는 수많은 편견과 질시를 이겨내야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저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져가는 저 여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부사령관님, 저 정도면 잠시 휴식을 주는 게. 곁에 서 있던 부관 김철수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강유진은 대답 없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저들의 육체적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들의 눈빛 속에서 꺼져가는 마지막 자존심과 희망의 불씨를 보고 있었다. 김소령. 예, 부사령관님. 지금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게 저 땡볕과 군장 무게뿐이라고 생각하나? 김철수 소령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강유진은 망원경을 내려놓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들을 죽이고 있는 건 바로 저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저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이야. 저들은 지금 군인으로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편견과 싸우고 있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부임 직후 707특임단의 훈련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여군 부대의 훈련 성과는 터무니없이 낮게 기록되어 있었고 각종 보급품 지급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로 밀려나 있었다. 보고서 곳곳에서 여군들을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짐처럼 취급하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군수참모 황진석 중령. 강유진은 결심했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는 지휘관이 되지 않겠다고.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심장으로 함께 뛰겠다고. 내 군장 가져와. 예? 부사령관님 설마. 김철수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못 들었나? 당장 내 군장 가져오라고 했다. 저들과 똑같은 무게로. 강유진의 눈빛은 거역을 허락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참관이 아니었다.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이 부대의 심장부에 메스를 들이대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 선포였다. 김소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지휘 차량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신형 군장을 들고 그녀의 앞에 섰다. 강유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군장을 어깨에 둘러매고 턱끈을 조였다. 장군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완벽한 일개 특전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부사령관님, 부디 제거하여 주십시오. 지휘관께서 직접. 김소령. 지휘관은 병사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내 계급은 소장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훈련병이다. 똑똑히 지켜봐. 내가 저 아이들의 꺾인 자존심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지옥의 행군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행군로 위에 조용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기세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전 대원 5분간 휴식. 선두에서 걷던 노진규 상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0명의 여군들은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군장을 벗어 던질 기력조차 없는지 대부분은 군장을 맨 채로 길가에 널브러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인형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지랑이가 만들어낸 신기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이내 그들 앞에 섰다. 자신들과 똑같은 전투복, 똑같은 군장을 짊어진 여군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지친 기색 하나 없는 꼿꼿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은 지금껏 이 부대 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누구? 이유미 중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간부인가? 하지만 어깨에는 어떠한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이름표에는 강유진이라는 세 글자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뭐야, 신입이야? 이 시기에 신입을 받는다고. 미쳤나 봐. 완전 군장에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보여? 사람이냐? 근데 저 눈빛 좀 봐. 장난 아닌데. 강유진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대열의 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행군 선두에 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가장 당황한 것은 훈련 통제관인 노진규 상사였다. 어이, 거기. 누군데 멋대로 선두에 서나? 소속하고 이름 밝혀. 노 상사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강유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휴식 끝났다. 전 대원 일어서.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여군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면서도 무거운 군장을 고쳐 메고 대열을 정비했다. 노 상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의 통제에는 꿈쩍도 않던 대원들이 처음 보는 여군 한 명의 말에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니.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감히 더 이상 말을 섞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유진은 뒤를 돌아보며 지친 여군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여군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세웠다. 지금부터 내가 선두에 선다. 내 걸음만 보고 따라와.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다. 알겠나? 네. 몇몇이 힘겹게 대답했다. 강유진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지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진 이 지옥의 행군로가 그녀에게는 편안한 산책길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던 여군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의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등은 더욱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의 꺾였던 의지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군장을 메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없이 걷는 그녀의 등은 그 어떤 화려한 구호나 연설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처져 있던 대열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그들의 눈빛에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바가름 하사는 터진 물집의 고통도 잊은 채 앞서가는 강유진의 전투와 뒤꿈치만 바라보며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밟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군장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유미 중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쟁심이자 동시에 알 수 없는 동질감이었다. 부대 내에서 자신을 제대로 이끌어주는 선배나 지휘관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그녀였다. 남자 간부들은 여군들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대했고 선배 여군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시기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묵묵히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저 낯선 여군의 등은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낮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릴 무렵 행군 대열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더 이상 비틀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의 걸음에는 절도와 힘이 실려 있었고 대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철의 백합처럼 꼿꼿하게 서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 강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4시간을 넘게 걸었다. 이제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외감, 그 단어만이 그녀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고통의 행군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 멀리 행군 대열의 후미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 오는 지휘용 차량 한 대가 나타났다. 차량은 행군 중인 병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경적을 울려대며 대열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왔다. 병사들은 놀라 황급히 길가로 비켜섰고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량이 강유진이 이끄는 대열의 선두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 나온 한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황진석. 이 부대의 군수 참모이자 부패와 부조리의 살아있는 상징. 그리고 강유진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다. 아, 씨발. 어떤 새끼가 길 한복판에서 얼쩡거리고 지랄이야. 지프차에서 내린 황진석 중령의 입에서 첫 마디부터 걸쭉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강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전투복 차림에 군장을 메고 있는 걸로 보아 일개 부사관이거나 잘 쳐줘봐야 위관 장교쯤으로 보였다. 야, 너 말이야 너.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차 오는 거 안 보여? 대가리 받고 안 비켜? 황진석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순간 행군 대열 전체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황진석의 고함 소리만이 산길에 울려 퍼졌다. 바로 뒤따르던 여군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부대에서 황진석 중령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하지만 강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진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눈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자를 관찰할 뿐이었다. 황진석은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자신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도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주변의 여군들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요즘 계집들은 군기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여기가 무슨 동네 소풍 나온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잡년인지는 몰라도 군대 짬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경험을 못했나 보네. 그리고 니들은 뭐하는 년들이야? 저런 정체불명의 미친년이 앞에서 설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특전사라는 것들이 아주 오합지졸이 다 됐구만. 이래서 계집들은 안 된다는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총 들고 설쳐대니 나라 꼴이 잘 돌아가겠다 아주. 그의 입에서 잡년 미친년과 같은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여군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전 같았으면 모욕감에 고개를 숙였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을 위해 묵묵히 걷던 지휘관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었다. 강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황진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황진석은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강유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소리쳤다. 어쭈 대답 안 하지? 내가 누군지 몰라? 277 특수임무단 군수참모 황진석 중령이다. 너 이름하고 소속 당장 안 불어? 영창 가서 콩밥 좀 처먹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모욕하고 있는 그 여성이 불과 며칠 전 새로 부임한 이 부대뿐만 아니라 특수전 사령부 전체를 지휘하는 하늘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의 무지와 오만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최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적.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계곡 물소리마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했다. 오직 황진석의 거친 숨소리와 그를 응시하는 수많은 눈동자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철수 소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는 거의 넘어질 듯한 기세로 황진석의 앞을 막아섰다.
중령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황진석은 갑자기 튀어나온 김소령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김소령, 자네가 왜 여기에 있나?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니. 군기를 어지럽히는 저 정체불명의 여군을 바로잡으려는 것 아닌가. 소령 눈에는 이게 안 보여? 하지만 김철수 소령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강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체불명의 여군이라니요. 중령님, 이분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님, 강유진 소장님이십니다. 뭐라고? 황진석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부사령관, 강유진 소장, 새로 부임한 전설 속의 여성 장군.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이렇게 허름한 전투복 차림으로 병사들과 똑같이 군장을 메고 이땀과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걷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소령과 강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유진의 전투복 어깨 흙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두 개의 별이 그제야 황진석의 눈에 들어왔다. 그 별은 마치 자결하는 태양처럼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시멘트처럼 굳어갔다. 소 소장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신음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사단장에게, 그것도 전군이 주목하는 신임 여성 사단장에게 야, 너 잡년, 미친년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그것도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행위였다. 주변을 둘러싼 여군 부사관들의 얼굴에는 이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 자신들을 벌레 보듯 하대하고 괴롭히던 황진석의 몰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강유진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진석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황진석의 귓가에 울렸다. 강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진석 중령. 성. 예, 소장님. 황진석은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자네는 방금 나를 어디서 굴러먹던 잡년이라고 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죄를 확인하는 사형 선고였다.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저는 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진석은 비굴하게 변명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강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몰랐다고 했나? 그럼 내가 소장이 아니었다면, 일개 여군 부사관이었다면 자네의 그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대답해. 강유진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황진석은 입을 떼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유진은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그의 옆에 세워진 지휘용 차량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쾌적한 차량. 그리고 그 옆에는 땀과 먼지에 절어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며 걷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다. 극명한 대비였다. 군수참모라는 자가 훈련 중인 병사들을 통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간에 저 시원한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나? 내가 묻고 있다. 황진석 중령.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석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강유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점검? 차를 타고 달리며 여군들에게 추잡한 농담이나 던지는 게 자네가 말하는 점검인가?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지휘관을 모욕하는 것이 자네의 임무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황진석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하는 경멸의 시선이 마치 불화살처럼 온몸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강유진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차에서 내려. 그리고 그 잘난 중령 계급장 때. 지금부터 자네는 일개 훈련병 신분으로 이 행군 대열의 맨 뒤에 선다. 저 병사들과 똑같이 남은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완주하도록. 이건 명령이다. 황진석 중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유진 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감히 거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억지로 발걸음을 떼었지만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강유진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대열을 향해 외쳤다. 전 대원 주목. 휴식 끝. 행군 재개한다. 목표 지점까지 쉬지 않는다. 충성.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기와 힘이 넘쳤다. 여군 부사관들은 조금 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피로를 잊은 듯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억눌려왔던 울분을 토해낸 듯한 후련함마저 감돌았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정비하고 이전보다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황진석은 그 대열의 맨 뒤에 마치 죄수처럼 내몰려 억지로 끌려가야만 했다. 그는 평생을 책상 앞에서 편하게 보낸 인물이었다. 이런 식의 강도 높은 행군은 훈련소 시절 이후 처음이나 다름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군장도 물통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행군에 투입되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는 이런 험한 산길을 걷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행군이 재개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황진석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등줄기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강유진은 마치 그를 시험이라도 하듯 이전보다 행군 속도를 미세하게 더 높였다. 여군들은 이를 악물고 그 속도에 맞춰 따라갔지만 황진석에게는 죽음의 속도나 다름없었다. 헉헉 잠시만.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해 길가에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던 박아름 하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훈련병, 나고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지 말입니다. 그녀는 황진석이 평소 대가리에 똥만 찬 년이라며 무시하던 여군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원칙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황진석은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빳빳하던 전투복은 땀에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발에 맞지 않는 딱딱한 전투화는 그의 발뒤꿈치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쓰라린 고통이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지만 그에게 물을 건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겪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굴욕감이었다. 자신을 향하는 수십 개의 눈동자. 그 눈동자들 속에는 경멸과 조롱,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광장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평생을 쌓아온 중령이라는 계급, 군수 참모라는 직책. 그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맨 앞에서 걷는 강유진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대열 전체를 장악하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황진석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그녀는 마치 황진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정한 규칙, 그녀가 이끄는 이 행군 속에서 그는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해는 뉘엿뉘엿 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야간 행군으로 접어들자 황진석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뒹굴었다. 무릎과 팔꿈치가 깨져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신음하며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땅을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강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번 일은 단순히 행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괴롭혔던 여군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음담 패설을 던지고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 성과를 폄하하며 모욕감을 주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때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황진석은 그들의 침묵을 동이나 굴복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칼을 가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온 분노와 증오가 이제 강유진이라는 새로운 지휘관을 만나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걸었을까? 황진석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마침내 강유진의 명령이 떨어졌다. 전 대원 정지. 금일 목표 지점 도착. 야영 준비 실시. 황진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개처럼 헐떡였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치욕스러운 징벌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깊은 산중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짙고 차가웠다. 모닥불의 온기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황진석은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마치 무리에서 쫓겨난 늙은 늑대처럼 홀로 웅크린 채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따뜻한 전투 식량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콧속을 파고들 때마다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고통과 함께 비참함은 극에 달했다. 여군 부사관들은 야영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묘한 유대감과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누구도 황진석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방치되었다. 배고픔과 갈증,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몸을 일으켜 불을 피우고 있는 부사관들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따뜻한 음식과 물 한 모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그를 발견한 이유미 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병은 배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직 간부들 식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진석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훈련병.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어둠 속에서 옹송그린 채로 자신을 외면하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모멸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립되고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여군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흥분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황진석 그 인간 저 꼴 좀 보라고. 아주 쌤통이야. 박아름 하사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부사령관님 앞에서 제대로 임자 만났지. 근데 부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 진짜 군인이라는 게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 김민지 하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강유진 소장에 대한 경외와 찬사로 이어졌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부패한 간부 한 명을 응징한 사건을 넘어 부대 전체의 낡고 썩은 관행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파문과도 같았다. 특히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여군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희망이자 구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황진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분노와 증오가 다시금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감히 일개 하사, 중사 나부랭이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숨죽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식사와 정리가 모두 끝났을 무렵 박아름 하사가 마지못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전투 식량 하나와 물통을 그의 앞에 툭 던져놓듯 내려놓았다.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드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당신 같은 쓰레기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진석은 대답 없이 허겁지겁 전투 식량 포장을 뜯었다.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였다. 그렇게 허기를 채우고 나자 그제야 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절망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며 온갖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 강유진 그 여자도 약점이 있을 거야. 여자라는 것 자체가 약점이지.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역공을 해야 해. 그리고 내겐 아직 연줄이 남아있어. 육군 본부의 박 장군님, 사령부의 최 장군님 그들에게 연락만 닿는다면. 그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강유진이 이미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강유진은 개인용 천막 안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부관인 김철수 소령으로부터 긴급히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행군에 참여하기 전 김소령에게 은밀히 지시했던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였다. 바로 황진석 중령에 대한 내사 자료였다. 보고드립니다. 황진석 중령은 수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짙습니다. 특히 유류 및 부식, 일부 고가의 훈련 장비 등이 장부와 실제 재고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으나 몇몇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강유진은 보고서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황진석의 비리는 훨씬 더 뿌리 깊고 광범위했다. 또한 여군 부사관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권 남용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부사령관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황진석의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억압받던 내부 고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정적인 판을 깔아주는 것.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소령.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강유진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막 한쪽에 펼쳐진 군용 지도를 응시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여러 개의 점과 선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었다. 황진석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부패의 연결고리였다. 내일 아침 행군이 끝나는 대로 사령부 감찰과 헌병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내가 확보한 자료를 모두 넘기고 황진석 중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사령관님. 그런데 황 중령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철수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진석이 그동안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군 내부의 소위 라인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비호 세력 덕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강유진이 황진석을 건드리는 것은 그 거대한 카르텔의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여생도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 야전 부대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고 중요한 보직에서 배제되었던 서러움. 실력이 아닌 성별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이 군대가 얼마나 썩고 병들었는지, 특히 여성 군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두려워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아나는 법이야. 그 가지가 아무리 굵고 단단해 보여도 결국은 썩은 것에 불과해. 이번 기회에 특전사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뿌리 박힌 악습과 부조리를 도려낼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걱정 말고 자네는 내 지시나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이 지금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기꺼이 그녀의 칼과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반격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어둠 속 황진석의 천막에서는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전투 식량을 모두 먹어치운 뒤 몰래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 전화기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군수참모의 재량으로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중령인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장 박만규 장군이었다. 황진석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함께 이권을 챙겨온 공범이었다. 장군님, 저 황진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진석은 거의 울부짖듯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새로 부임한 강유진 소장에게 찍혀 지금 행군 대열에서 구르고 있다는 것, 그녀가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수화기 너머의 박만규 장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유진이라. 그 미친 계집이 감히. 알았다. 일단 상황은 파악했으니 너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서울로 복귀하는 대로 내가 손을 써주지. 계집이 별 달고 설쳐봤자 얼마나 가겠나.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황진석은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울에만 돌아가면 강유진, 그년의 목을 비트는 건 시간 문제야. 그는 다시금 오만함과 도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빛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하나는 추악한 욕망과 비굴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음모였고, 다른 하나는 굳건한 신념과 정의를 향한 결단이었다. 지옥 같았던 행군의 밤은 그렇게 더 큰 폭풍을 예고하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강유진은 고독하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칼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새 몰려왔던 추위와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억지로 일으킨 병사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지만 어제와는 분명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이 만들어낸 생기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군을 완주하고 이 지긋지긋한 훈련을 끝내겠다는 의지와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한다는 미묘한 동질감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반면 황진석 중령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밤새 추위와 모기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휴식도 취하지 못한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제 다친 상처들은 욱신거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어젯밤 그에게 전투 식량을 던져주던 여하사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들이었다. 쓰레기.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병사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행군 준비를 지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는 황진석에게 머물렀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마지막 구간이다. 모두 힘내도록. 출발한다. 강유진의 간결한 명령과 함께 마지막 행군이 시작되었다. 황진석은 비틀거리며 겨우 대열의 뒤를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일단 부대로 복귀하기만 하면 박 장군님께서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굴욕을 몇 배로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이 부대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정문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을 환영하는 소소한 행사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령부 소속의 헌병대 차량 여러 대와 함께 감찰부 소속의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차 옆에는 팔에 헌병 완장을 찬 병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행군 대열이 멈춰 서고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헌병대는 왜 나와 있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감찰부장을 맞이했다. 황진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감찰부와 헌병대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감찰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연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이성으로 버텨냈다. 감찰부장이 강유진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부사령관님 명 받들고 나왔습니다. 수고 많다.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강유진의 짧은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헌병대장과 수사관 2명이 황진석에게로 다가왔다. 황진석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양팔은 건장한 헌병들에게 단단히 붙들린 후였다. 황진석 중령. 헌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을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부하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순간 황진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이건 모함이야. 강유진, 당신이 꾸민 짓이지.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따위 짓을 벌여. 당장 날 풀어주지 못해. 그의 추악한 발악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군 부사관들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평소 그가 휘두르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것이었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은 그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성 마찰음이 울리는 순간 황진석 중령의 군 생활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는 저항을 포기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헌병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강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증오 그리고 희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며칠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병사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늠름한 눈빛을 하고 있는 여군 부사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는 전례 없는 충격과 흥분으로 술렁였다. 황진석 중령의 긴급 체포는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조리의 종양을 터트린 신호탄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 또한 감돌았다. 황진석의 뒤에 거대한 백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강유진 부사령관 혼자서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여군 내무반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모두 훈련의 피로를 씻어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가장 선임이었던 이유미 중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말에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씩 몸을 일으켰다. 이유미는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미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그리고 우리가 황진석 그 개새끼한테 당했던 모든 기록이야.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군수품을 빼돌렸는지, 특정 업체로부터 어떤 향응과 뇌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군들을 상대로 어떤 추악한 언행을 일삼았는지, 그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 황진석과 그 비호 세력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였다. 나 사실 너무 두려웠어. 혼자 목소리를 냈다가 오히려 내가 다칠까봐. 불이익을 당하고 이 군복을 벗게 될까봐. 그래서 언젠가 때가 오면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줄 진짜 지휘관이 나타나면 그때 이 모든 것을 드러내리라 다짐하며 혼자 기록만 해왔어.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박아름 하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배님,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유미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부사령관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던 날 난 결심했어.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부사령관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숨어만 있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민지 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황중령이 제게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던 것 똑똑히 기억합니다. 나도 훈련 성과를 조작해서 일부러 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줬어. 나는 1명, 2명. 그들의 입에서 본물처럼 억눌러왔던 증언들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낸 용기의 불씨였고 어둠을 밝힐 희망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하고 순종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으려는 당당하고 용기 있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연판장을 작성했다. 20명의 여군 부사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황진석 중령의 비위를 고발하는 탄원서이자 강유진 부사령관의 개혁을 지지하는 선언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유미 중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부사령관실의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를 들은 강유진이 직접 문을 열었다. 그녀의 앞에는 비장한 표정의 여군들이 서 있었다. 이유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낡은 수첩과 밤새 작성한 연판장을 강유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사령관님,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강유진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녀를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정작 그녀가 지키려 했던 병사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내어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의 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모두의 싸움이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황진석 중령의 긴급 체포 소식은 군 내부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황진석과 연결되어 있던 부패의 사슬, 소위 군피아라고 불리는 이너서클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그들에게 황진석은 단순히 비리를 함께 저지른 공범을 넘어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육군 본부의 어느 한적한 장군실. 육군 군수참모부장 박만규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유진, 그 미친 계집이 감히 대체 누굴 믿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그의 앞에는 황진석의 직속 상관이었던 군수처장 최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대령 역시 황진석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신임 부사령관이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변명은 집어치워. 그 여자가 뭘 믿고 저러는지 뒷조사는 해봤나? 알아본 바로는 딱히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는 합니다만. 실력? 웃기지 말라고 해. 계집이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게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인 줄 알아? 분명 뒤에 더 큰 덩어리가 있을 거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감히 우리 라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박만규 장군은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교활하고 능글맞은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특전사에 새로 부임한 강유진 소장 말이야. 그 친구 너무 의욕이 과한 것 같지 않아? 이제 막 부임한 지휘관이 부대 안정은 뒷전이고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있으니 원. 이거 위에서 좀 조용히 짚고 넘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군 내부의 동료 선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격적으로 강유진에 대한 음해 공작을 시작했다. 여성 지휘관의 독단적인 부대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지휘 체계 혼란, 사소한 비위를 침소봉대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그녀를 무능하고 독선적인 지휘관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군 전문 기자나 보수 성향의 농객들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특전사 신임 여성 사단장, 과잉 의혹이 부른 내부 갈등 심화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황진석 중령의 비위 사실은 축소하고 오히려 강유진의 강압적인 수사 지시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렸다.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녀에게 쏟아졌던 긍정적인 관심은 순식간에 의심과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과 내부 동향 보고를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부패한 조직의 저항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뒤에서 비열하게 험담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 부사령관님, 본부로부터 공식적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군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의 압력입니다. 부관 김철수 소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예상했던 바다. 강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나 초조함 대신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흔들수록 우리는 더 원칙대로 가면 된다. 황진석 중령에 대한 수사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그가 빼돌린 군수품의 사용처 함께 비리를 공모한 자들 그리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상급자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야 한다. 격까지 몇 개 쳐내는 걸로 끝낼 생각 없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부사령관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김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강유진 자신이 먼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강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힘찬 함성과 훈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흙먼지 속에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여군들의 눈빛을 떠올렸다. 희망과 신뢰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 그녀는 그 눈빛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황진석 중령의 비호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 명령서였다. 그들이 정치와 여론으로 싸움을 건다면 나는 진실과 정의로 맞서 싸우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여군들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황진석의 범죄일지. 이 증거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후의 일격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김철수 소령을 조용히 불렀다. 김소령,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것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일이야. 그녀는 이유미 중사가 건넨 수첩의 사본과 여군들의 연판장을 봉투에 담았다. 자네, 민간에 아는 기자 있나? 군 출입 기자는 안 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권력에 굴하지 않을 뼈대 있는 기자를 아는가?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댔다. 국내 유력 일간지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과거 굵직한 권력형 비리를 여러 번 터뜨린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좋아. 오늘 밤 자네가 직접 그 기자를 만나. 그리고 이 봉투를 전달해. 단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 특전사 내부의 양심적인 군인들의 제보라고만 전하게. 부사령관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위험한 건 저쪽이지 우리가 아니야. 저들은 지금 우리가 군 내부의 절차에 묶여 옴짝달싹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 싸움은 더 이상 군대 안의 싸움이 아니야. 썩어 빠진 군을 바로잡으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녀의 결정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이 마비된 이상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극약 처방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한 부대 내의 비리 척결을 넘어 군 전체의 낡은 적폐 세력과 개혁을 꿈꾸는 새로운 리더십 간의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강유진은 홀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김철수 소령과 한 중년 남자가 마주 앉았다. 대한민국일보 탐사보도팀장 이석진 기자였다. 그는 군에서 흘러나오는 강유진 소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접하고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던 차였다. 김소령이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든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봉투 안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본 이석진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황진석의 범죄일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 군 고위층과 방산업체, 심지어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커넥션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특전사 내부의 양심적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제보한 자료라는 것뿐입니다. 이석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기자로서의 오랜 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특종이자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로 아폴론의 빛 작전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갉아먹는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기사가 터져나왔다. 기사는 황진석의 비밀 장부를 토대로 지난 수년간 군 내부에서 자행된 상상 초월의 비리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불량 군수품 납품, 유령 장비 구매를 통한 예산 횡령, 그리고 그 검은 돈이 박만규 장군을 비롯한 군 고위층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정황까지. 특히 훈련 중인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모욕했던 사실과 이를 항의하는 부사관에게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내용은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다. 기사가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군을 비판하는 여론으로 들끓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시민단체들은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강유진을 음해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박만규 장군과 그 일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그들은 황진석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해 보였던 카르텔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군 기강 확립과 방산 비리 척결을 천명했고 결국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까지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사건은 더 이상 강유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황진석은 자신을 비호하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신문에 자신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보도되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던 박만규 장군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자신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강유진은 직접 구치소로 황진석을 찾아갔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공포에 찌든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황진석 중령. 이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는 신문 일면 기사와 군납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일부를 그의 앞에 던져놓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당신의 윗선들은 지금 당신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다. 당신이 끝까지 입을 다물면 당신은 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강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기회를 주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조직을 위해 혼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배신한 조직의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황진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며칠간 자신을 외면했던 상급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며 충성을 다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가차없이 자신을 버리려 하는 그들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다. 배신감과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저항은 무너졌다. 말하겠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하겠습니다. 황진석의 자백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이름들은 군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역 장성, 예비역 고위 간부, 군과 유착된 정치인들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안보의 축이 얼마나 깊고 추악하게 썩어 있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민국군은 건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매일 아침 신문과 뉴스는 군 고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와 소환조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별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갔고 철옹성 같았던 군 내부의 부패 카르텔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유진을 음해하고 압박했던 박만규 장군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갑을 차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다. 그의 몰락은 강유진에 맞섰던 구시대적 적폐 세력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녀의 외롭고 고독했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향한 거대한 행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강유진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몫이었고 그녀의 역할은 이제 혼란에 빠진 부대를 안정시키고 상처받은 병사들을 다독이는 것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싸움의 목적은 개인적인 복수나 영광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얼마 전 천리행군 훈련을 무사히 마친 여군 부사관들의 훈련 복귀 및 포상 수여식이었다. 단상 위에 선 강유진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유미 중사.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소. 고맙소. 박아름 하사, 김민지 하사. 그날 맨 뒤에서 묵묵히 처진 동료를 챙기던 모습 잊지 않겠소. 당신들은 진정한 군인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여군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의 소모품이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당당한 군인이자 조직을 변화시킨 주역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부대를 감싸던 패배감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행사가 끝난 후 강유진은 혼란스러웠던 부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다. 불필요한 관행과 부조리를 없애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수시로 훈련장을 찾고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급자들은 부하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부하들은 상급자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특히 여군들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여군이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부대의 주요 보직에도 여성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등용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했다. 시간이 흘러 황진석 중령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주범이었던 황진석은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만규 장군을 비롯한 연루자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유진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병사들의 신뢰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용기를 내주었던 여군 부사관들과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계급과 직책을 떠나 한 사람의 동료이자 선배로서 함께하는 편안한 자리였다. 부사령관님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 젊은 하사가 수줍게 물었다. 강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사령관님 덕분에 저희는 군 생활을 계속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부사령관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유미 중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강유진을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유진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들의 잔에 음료를 채워주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유진이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굳건한 신뢰와 희망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나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년 후 강유진은 특전사 최초의 여성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식에는 과거 지옥의 행군을 함께했던 여군들이 어엿한 중견 간부가 되어 가장 앞자리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모습 위로 흙먼지 속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앳된 얼굴들이 겹쳐 보였다. 강유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지나 더 멀리 이 땅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 군대는 영웅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수많은 보통 군인들의 신뢰와 헌신이 모여 비로소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조리에 침묵하지 마라.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힘과 용기가 모일 때 우리 군은 그리고 우리 조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포효이자 정의가 승리한 역사의 증언이었다. 강유진과 707 특수임무단 여군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